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5회차 문제 푸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빠르게 간단 해설 진행해 보겠습니다. 100지문 정도 출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지문들은 전혀 없고요. 제가 최근에 오순환 때 자료로 나눠 드린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을 시켜가지고 출제를 해봤습니다. 모든 지문들을 풀어보진 않겠습니다. 최신 기출들, 그리고 최신 판례들, 그리고 제가 자료로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체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가보시죠. 3번 질문 갑시다.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 위조, 즉 양형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다. 그런데 돌려준 부분에 대한 증거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 설사 3억 5천을 돌려주고 돌려받은 경우를 알지라도 돌려준 부분은 진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허위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부분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를 알지라도 허위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지문처럼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해설 부분 가시면 1번 요지라든지 2번 요지, 밑줄 꺼져 있는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설지 보시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갑시다. 4번에 있는 3번 지문이다. 최신 판례죠. 그리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다. 기존에 있던 판례 입장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사건. 예전 판례 입장은 저작권 침해이나 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었을 때만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알지라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 될 것이고, 링크창을 통해 가지고 링크를 걸어두게 되는 것도 그 행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한 번 지문 제일 끝에 가시면 기수에 이르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 될 것이고,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방조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5번 문제 갑시다. 5번에 있는 1번 최신 판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말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갑이라는 피고인은 실제로 X라는 게임물 자체는 무료 게임물입니다. 그런데 PC방을 운영하는 가정에 유료 게임물로 제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손님들한테 돈을 지급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게임물 자체에 대한 내용을 변경시킨 것은 없어요, 분명히. 다만 가동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변경시키는 것은 없었겠지만 등급이라든지 분류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다르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용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내용, 무료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유료 등급인 것처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제공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6번 문제 갑시다. 6번에 있는 2번 비트코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은 총 몇 개? 3가지였다. 배임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다. 나머지 것들 나중에 뒤에 가시면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갑이라는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정에 아버지가 경영권이 위태위태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아버지의 경영권이 부실하게 되니까 주주들한테 기망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비트코인은 특정이 될 수 있는 대상물이었고 무형적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에 무등록 상태로서 음식물을 제조를 하거나 가공을 하게 되었을 때
무등록 음식물 제조 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만약에 나물류 4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제공을 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제조를 했어야 될 것인데, 갑이라는 피고인은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별도의 건물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납품을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무등록 식품 제조 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이 부분은 뭐 해설 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까 최신 판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줄 꺼져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결론 중심 위주로만 체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울러서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지 말미에 가시면 결국 다음부터 밑줄을 제가 꺼놨어요. 그래서 피고한테 불리하거나 그리고 불리한 것들은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번으로 갑시다.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다.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는 법원직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1번 문제라든지 2번 문제라든지 4번 지문에 대한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3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과연 언제부터 인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를 푸실 때는 해설 부분 보시면서 전단에 대한 부분하고 후단에 대한 부분을 끊어읽기를 하셔야 돼요. 피해자, 즉 피사체 자체가 카메라 등에 들어왔는지, 또는 단순하게 탐색만 했을 뿐인 것이지 피해자, 즉 피사체가 카메라 등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인지, 지금 지문처럼 단순하게 탐색을 하는 행위에 그쳤을 뿐인 것이지 피해자를 촬영한 바가 없습니다. 피사체 자체가 카메라 등과 같은 기타 이용장치에 들어온 바가 없었다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가 없겠지만,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반대로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피해자 치마 밑을 들이밀었다든지 촬영을 시작했다든지 피사체가 영상장치에 들어왔다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9번 문제 갑시다. 9번의 3번 지문이다. 배임수혜죄에 대한 조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자기가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배임수혜죄는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과연 누군데? 누구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A라는 사람이 신문기자입니다. 그럼 A라는 신문기자는 신문사라는 타인을 위해서 사물을 처리하는 자다. 따라서 A라는 신문기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P라는 신문사가 타인이 되겠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신문기자, 타인의 사무처리자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신문사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럼 신문사는 제3자가 아니라 타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배임수혜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는 타인을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 타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과연 여러분들이 막판에 형벌론 등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넣어봤고요. 최근에 검찰직이라든지 법원 행시에 나왔던 지문들을 그대로 앉혀가지고 출제를 해봤습니다. 니은번 지문 가시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래 하면 안 돼요. 왜? 62조에서 말하는 단행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고, 나중에 단행의 사유, 결격 사유가 발각이 된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번 지문은 틀린 지문, 디귿번 지문은 불이타 조문이다.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집행한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밑에 있는 리을번, 미음번, 가석번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들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 아직까지도 암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20년 3분의 1 체크하시고, 제가 무이십, 유삼남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반복, 반복, 또 반복. 넘어갑시다.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은 피고인한테 업무가 인정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갑이라는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배달을 하는 과정에 문을 밖으로 밀어서 나가다가 지나가고 있던 행인의 발 뒤꿈치를 찢게 되었다. 상처를 입히게 되었을 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일상생활상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초해서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업무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관계에서의 쟁점은 피고인한테 업무상 과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실제로 출입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하자상의 관리라든지 이러한 주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는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일상생활상의 주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업무상 과실이 부정이 되어서 과실치상죄에 성립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3번 지문, 옳은 지문.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최근에 치러졌던 법원 행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앉혔고요. 그리고 한 지문 정도만 제가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영준이에 대한 문제였고 학식이에 대한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준이에 대한 문제. 여기서의 쟁점은 약사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약국 개설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약사법 제2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즉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관리하거나 신고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하게 되었을 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상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신규로 개설했을 때만 개설죄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설되어 있는 약국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설죄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약사법의 규정 취지, 입법 취지 자체가 애초부터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을 무분별하게 유통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새롭게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미 만들어진 약국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들도 약국 개설 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무분별하게 약이 유통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영준이에 대한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니라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 학식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 그리고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인데,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있는 자, 이란 일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폭행 협박을 수반해 가지고 강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만 실착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제일 끝에 줄 가시면 신분범이다. 여기까지는 옳은 질문 맞죠. 그런데 제일 끝에 실행의 착수는 주거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주거에 들어간 자가 강간을 실행하기 위한 폭행 협박을 개시하게 되었을 때부터다. 따라서 학식에 대한 문제는 틀린 지문입니다. 16번 제일 끝에 있는 4번 지문으로 갑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지하철, 지옥철 내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지옥철에서 보통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스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너무나 움집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즉 피해자 자체가 내가 지금 추행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확정적인 물증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갑이라는 피고인이 여자 등기에 바짝 붙어가지고 자기의 성기를 밀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과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혐오감을 실제로 느끼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추행이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공중밀집 장소 등에서 말하는 추행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로 피해자가 그것을 느껴야 될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 줄 가시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7번 통으로 다 중요합니다. 뭐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8회째쯤에 설명을 다 드렸었고 당연히 지금쯤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리을번 지문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을번 지문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도 몇몇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 문구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천천히 끊어읽기를 해볼게요.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말해요. 근데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 확률이 낮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즉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옮겨갈 수 있는 정도까지 아주 높은 개연성이 있었을 때만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두 번째 끝에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전파가 되었는지 전파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연한 사정, 즉 제가 타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A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갈 수 있는 개연성 정도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은 가정에 다른 사람이 흘려 듣게 된 것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공연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극적인 사정으로서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소극적인 사정으로서 고려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리을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19번 갑시다. 19번에 있는 기억번 지문 중요한 지문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반복을 안 했고 그리고 그냥 최근에 법원행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재미삼아 사실관계를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기억번 지문에 대한 결론을 정리를 해보자. 갑이라는 피고인은 양손자였습니다. 근데 다른 가족도 없고요. 이 분묘를 관리할 수가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손자가 분묘를 발굴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분묘를 발굴을 했다.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과연 갑이라는 양손자 피고인한테 분묘 발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분묘 발굴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든 불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평온 상태를 해치게 되면 분묘 발굴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일단 사실관계에서 갑이라는 피고인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함부로 지금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장 등을 하기 위해서 발굴하게 되는 것이었고 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위법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분묘 발굴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다. 따라서 기억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제일 끝에 있는 4번 지문으로 가시죠.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모의고사 지문으로 출제를 했던 지문인데 그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도드라져 있던 지문이고 여기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는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어디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침해 행정 영역이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침해 행정 영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키워드가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머릿속에는 이 판례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실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침해 행정 영역에서 국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즉 공무원을 기망해가지고 권력적 작용에 관련되는 재산권을 면제받는 것은 국가에 대한 기망이고 국가에 대한 편취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사기죄에서 말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편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해가지고 권력적 작용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면하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면하게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면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문에서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사기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24번 문제 가시면 기억번 지문. 역시 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음란물 유포를 통해서 도박 계장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비트코인 216개 등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이 비트코인 자체를 과연 몰수라든지 추징에 대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지문 자체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원래 이 기억번 지문에서 말하는 몰수 추징은 우리가 형법에서 공부하는 형법 제48조 임의적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서 말하는 몰수 추징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제2조 등에는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범죄 행위, 정확하게는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이익을 얻게 된 재산적인 가치, 이러한 재산적인 가치는 유형적 가치든 무형적 가치든 불문하고 몰수라든지 추징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트코인 자체는 무형적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음란물 유포라든지 도박계장 방조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니 몰수라든지 추징에 대한 대상에 해당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억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문제 풀어보시고 오답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나눠드렸던 자료라든지 그리고 강조했던 최신 판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 보면 좋죠. 수업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이건 제껴도 될까요? 물론 다 보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 시간이 없으면 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강의였지만 9회차 10회차 강의 때는 제가 2회에 걸쳐 가지고 이 정도는 보지 말자, 시간이 정말 없으면 딱 이것만 가져가고 이건 다 버려버리자,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좀 양을 줄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형법 모의고사가 90점 100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굳이 그러한 부분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워져 있는 것들은 눈길도 주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반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암기가 안 된다, 그러한 것들 위주로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양을 줄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3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형법 문제를 풀어봤을 때 7, 80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9회차, 8회차 때 이 정도는 그냥 보지 맙시다, 과감하게 지워버립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제가 최근에 나눠드렸던 최신 기출,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몇 페이지 안 되겠지만 최신 판례 정도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신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이하게 나온다는 가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에 집중을 하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정말 감사드리고, 시험 대박 나시고요. 제발 합격하시고 면접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